오늘 우리는 두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목은 제가 표절한 거예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표절을 한 겁니다. 그 전쟁은 하나는 페르시아 전쟁이고요. 하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원전 490년에 한 번, 480년에 한 번 두 차례 걸쳐서 있었던 전쟁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보다 50년 뒤에 기원전 431년부터 대략 한 30년 정도 끌었던 전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2400년 정도 이상 된 이야기고, 그것도 우리와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 가야 되나요? 터키 거쳐서 그리스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나라에 있는 벌어진, 아주 먼 옛날에 벌어진 그 전쟁 이야기를 왜 오늘 제가 와가지고 21세기에 바쁘신 구미 시민들 앞에서 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전쟁이, 두 전쟁이 그리스 문명을 결정지은 전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 고전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은 페르시아 전쟁 직후에 대폭발적으로 번영을 하고, 그리고 펠로폰네소 전쟁으로 상당히 그 기력이 이제 쇠퇴하는 형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서양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가 서양에 대해서 이제 컴플렉스나 열등감 가진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서양에서는 어떤 전쟁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전쟁, 말이 쉬워서 페르시아 전쟁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페르시아는 당시에 좀 이따 말씀드린 대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이집트, 터키, 그리고 거의 아프가니스탄은 오늘날에 이르는 그 동쪽으로는 지역까지 아우르는 당시에 중국 제외한 세계 최대 제국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그거 맞서 싸웠던 그리스는, 그리스라는 나라도 없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리스라는 나라는 없었고, 아테네, 스파르타, 플라타이아, 고린토스, 이런 개별적으로 조그만한 폴리스들이 다들 나라 임내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오늘날의 그 그리스라고 일컫는 발칸반도와 터키 서해안 지방에 대충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면적으로 대충 한반도랑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리스가. 물론 그리스인들은 일찌감치부터 먹을 게 없어서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부터, 동쪽으로는 요즘 한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지방, 흑해지방까지 다 많은 어떤 정착지들을 만들었지만, 그리스 문명의 본령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그 발칸반도와 터키 서해안 지방, 소아시아라고도 옛날에 불렀어요. 그 동네를 볼 때 한 300개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왔는데,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한반도에 나라가 한 300개 있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쯤에 다 망하고 없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는 이미 등을 돌렸고, 다 페르시아 황제 앞잡이가 되어 다시 창 밖으로 들어서 돌격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 한 30여 개 폴리스, 한 27개, 30개 정도의 폴리스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제국을 물리쳤대요. 이겼대요. 별로 안 놀라시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이지요. 너무나 이게 놀라운 스토리라서 이 페르시아 전쟁 덕분에 서양에서는 역사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밥벌어 먹고 있는 이 역사학을 만들어내신 분이 헤로도토스라는 그 인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헤로도토스가 왜 역사라는 걸 쓰기 시작했냐면, 그전에 역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럼 옛날 이야기 어떻게 전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신화로. 하나는 그냥 구전되어 오는 다양한 이야기들, 동네 이야기들로만 전해졌지, 인간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어째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규명하는 그런 역사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헤로도토스한 사람은 역사라는 이전에 없었던 장르를 만들어서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존재했던 다른 장르, 서사시나 시나 혹은 다른 극예술 이런 형태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만의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서, 역사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할 정도였고, 오늘날에도 예컨대 만약 미군이 옛날에 혹시 사막의 폭풍 작전 이런 거, 아프가니스탄 작전 벌이고 이럴 때 유럽인들이 비유럽 세계, 19세기에도 그렇고 대항해 시대에 계속 그랬지만, 유럽인들은 비유럽 세계에 올 때마다 페르시아 전쟁을 되새깁니다. 뭐냐면
항상 패러다임 이렇게 대제국. 아시아는 크잖아요. 인구도 많잖아요. 우리 유럽은 조그맣잖아요. 우리 유럽? 자기네들 유럽은 조그맣고 인구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패러다임은 우리는 소수의 정의로운 빛의 사자들이고 아시아는 비유럽, 아프리카는 아랍은 암흑의 거대한 제국. 그러니까 요 패러다임 우리 혹시 영화 좋아하시면 스타워즈에 보시면 대제국이 있고 제다이들은 항상 소수죠. 우리 제다이들은 소수예요. 그 패러다임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유럽인들은 이 페르시아 전쟁이 항상 유럽과 비유럽 세계 사이의 분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의 중거점이 되는 지금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무게 뭐야 싶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의 서양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라면 그들의 사고 속에 이것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50년 뒤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건데 펠로폰네소스 놈들이 쳐들어왔다. 이 뜻인데요. 펠로폰네소스는 라고 하지만 그 대표자는 스파르타, 코린토스 이런 애들이 아테네를 공격한 겁니다. 그럼 둘은 아테네와 코린토스, 스파르타 이런 애들은 50년 전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같이 어깨를 맞대고 싸웠던 혈맹이었어요. 근데 50년 뒤에 제대로 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은 전쟁이라고 하지 그만 컸지만 딱 한 시즌짜리 전쟁에서 490년에 한 몇 달, 480년 좀 더 길게 해서 그래도 몇 달짜리 1년 내로 끝나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은 아주 지독하게도 30년 가까이 전쟁을 끌면서 그리스의 모든 어떤 그동안 이루었던 발전들을 다 잿더미로 돌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펠로폰네소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혹시 고등학교 때나 옛날에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한 동맹축이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동맹이 중심축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싸우기 싫어했어요. 근데 왜 싸움이 났냐면 꼭 문제는 누가 이렇게 이런 양대 블록 꼭 쫄따구들이 밑에 누가 형 나 맞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줄 알아요? 두 강대 세력은 사실 싸우고 싶지 않은데 변경 지방에서 벌어진 사소한 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기의 모습들 같은 것들. 그래서 국제 정치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지난 세기에 언급됐던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요. 또 우리가 요 전쟁 얼마 전에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 하시던 분 계시잖아요. 패셔니스타였던 그 법무장관 하시던 분이 출국할 때 이렇게 손에 끼고 갔던 책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이었어요. 미국 갈 때. 그리고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러 갈 때 중국 가면 오바마가 시진핑 만나기 위해서 읽고 있는 책들이 있다 하고 북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그때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럽의 정치학과 군사학과 외교학과 이런 애들한테는 이 책이 일용할 양식이죠. 거의 뭐 씹어 먹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그리스 문명과 관련 지어서 오늘날까지도 유럽인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중거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쌓아 올리는 그런 틀이 되는 것이라서 우리에게도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그럼 이제 선생님 근데 왜 그리스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제가 시간을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욕심 많아가지고 우리 학부 아이들 강의할 때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강의하는 내용을 지금 꼭 뭉쳐와서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라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쯤 안 읽어본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말고 딱히 그리스 예술품들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정도 우리에겐 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인들에게는 그리스 We are all 셀리라는 유명한 시인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인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사고의 틀 속에서 우리가 놀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 우리가 앞만 뛰어봤자 가령 철학을 하면 철학 요즘 분석 철학 이런 거 좀 다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19세기까지도 유럽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크라테스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지적인 활동, 오늘 굉장히 지적인 활동들을 하러 오셨잖아요. 인간이 지성을 쓰는 존재다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지적인 활동은 결국 소크라테스가 만들어 놓은
그 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학뿐 아니라 과학, 그리고 예술, 문학, 이 모든 유럽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스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여전히 유럽 문화가 있다. 그 유럽 문화를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리스 문화를 혐오했던 사람들조차 그 그리스 문화를 혐오함으로써 자신의 것들 만들어내는 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출발점이 그리스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리스 지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 먼저 요게 이제 발칸반도 지중해 동부 해안가에 발칸반도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아티카라는 땅덩어리이고 이 아티카라는 땅덩어리에 이쪽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자, 안 보이시지만 예, 아테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소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인데요. 옛날엔 반도였는데 지금은 이걸 뚫어버려서 운하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섬이 돼 버렸어요. 예, 이것도 뭐 요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기서 바로 이 바다 이오니아해만 넘어가면 이탈리아 반도가 있어요. 이탈리아 가고 싶은데 배를 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이렇게 가고 싶어서 여기서 보통 많이 배를 내려가지고 배를 갈아타거나 아니면 배를 내려서 배를 들고 가거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량이 많았겠죠. 여기 있었던 도시가 코린토스입니다. 혹시 뭐 기독교인들 계시면 신약 성서에 코린토스를 일컫는 표현이 뭔가요? 고린도. 예, 일컫는 어떤 그 형용사가 돈이 많은, 부유한, 타락한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바울로 사도가 굉장히 야단치잖아요. 너희들 맨날 그렇게 살 거냐? 뭐 이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뱃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고 또 남자를 위한 많은 향락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 어떤 거죠. 근데 여기를 이제 뚫어보려고 이미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유대인 10,000명 잡아다가 뚫어라 했는데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프랑스 자본, 수에즈 운하 뚫었던 프랑스 자본이 들어와서 뚫어버렸어요. 여기 가면 굉장히 볼만합니다. 이게. 아무튼 죄송합니다. 또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가 거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오늘날 터키인데요. 터키의 지리적인 명칭은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고대부터 내려온 아나톨리아라는 지리적 명칭이 있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한반도 이런 것처럼 아나톨리아 반도 이런 명칭이 있고 동시에 또 뭐라고 불러 이 동네를 소아시아, 아시아 미노르라고 불렀어요. 작은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진짜 아시아는 저기 거기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 이란 이쪽이잖아요. 더 멀리 간 쪽이고 터키 지방은 작은 아시아다 그랬어요. 유럽인들이 볼 때. 이 소아시아의 서해안에도 여기 있는 요게 전부 다 그리스인데 가서 만든 정착지들입니다. 빼꼼히 모여 살았어요. 그래도 크레타 섬과 이 위에 있는 에게해에 여기 지금 다 못 찍었는데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섬들에도 빼꼼히 그리스인들이 들어차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벌어졌던 전쟁과 문화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뭐 알렉산드리아 이야기 넘어가고요.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 문화가 얼마나 서양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선 우리에게는 호메로스가 있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 여러분 읽었던 신화의 원전 중에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썼다라고 하는 호메로스. 그러니까 세계 문학 전집 만드는 분들 뭐 요즘 말하자면 뭐 세계의 명저 백선 이런 거만 하는 분들이 1번, 2번은 되게 고민 안 했어요. 요즘은 좀 새로운 트렌드 이런 분들 좀 고민하시던데 이때 전통적으로 1번, 2번은 늘 비워두죠. 호메로스 거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렇게 비워두던.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이거든요. 남아있는 뭐 어떤 분들 길가메시 있지 않냐 하지만 길가메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유럽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직접적인 선조라고 간주하지 않으니까 넘어간다면 길가메시 서사하지 말고 유럽에서 최초로 문학이 탄생한 지점이 호메로스. 여러분 뭔가 최초로 탄생하면 어때요? 처음에 좀 꾸물거리다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최초의 문학인 호메로스는 지금까지도 세계 1급의 문학, 가장 탁월한 문학의 작품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이게 약간 그리스 문화의 서양인들이 바라볼 때의 특징이에요. 서양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 문화는 어떤 기적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오늘날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머릿속에서 적어도 18, 19세기 이후로 뭐 르네상스 이후로 더 그랬고 18, 19세기 이후로 지금 몇백 년 동안 서양인들의 머릿속에 그리스 문화는 위대하고 찬란하고 우리의 것이라고 되는데 그게 또 그럴 법한 것 같기도 해요. 호메로스 읽어보면 위대한 작품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스의 요소인데요. 잘 아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대 비극 작가를 일컬으면
세계의 모든 드라마 작가 중에 4명을 뽑아라. 그러면 최고로 처음에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고요. 나머지 1명은요? 셰익스피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선후배 관계거든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아테네 아고라 그 조그만한 곳에 동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툭 부딪혔는데 셰익스피어급 작가고 툭 부딪히면 셰익스피어 이런 동네였다라는 거죠. 거기가. 제가 좋아하는 작품 오레스테이아 그 아이스킬로스가 쓴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오레스테이아라는 이건 뉴욕 메트로폴리탄 쪽에서 최근에 지금도 공연하고 있어요. 뭐 매년 합니다. 뭐 전 세계에서 그리스 비극 작가들의 공연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우리나라 대학로도 그렇고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계속해서 공연이 됩니다. 이제 요 손에 피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남편 아가멤논 일리아스의 그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을 10년 만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가멤논을 그날 밤 지손으로 죽였던 아가멤논의 부인이에요. 왜 그랬어? 너무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소포클레스가 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에서 가장 비극적인 비극, 가장 완벽한 비극이라고 칭찬했던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비극 작품이에요. 오이디푸스 왕이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너무하잖아요. 기원전 5세기 작품인데요. 메인 스토리가 뭔지 우리 알잖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테베 왕가의 비극인데 뭡니까? 신탁이 내리기를 얘는 아빠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놈이다 라는 그런 신탁에 애를 버렸는데 걔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코린토스 왕가에서 왕자로 컸는데 지가 커가지고 신탁을 받아보니 너는 아빠 죽이고 엄마랑 결혼 이래가지고 막 집 나와서 가출해도 가다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하나 때려 죽이고 테베를 갔더니 테베에 왕이 없고 뭐 스핑크스가 괴롭히고 이거래 스핑크스 수수께끼 3개 아침에는 뭐 네 다리 있었는데 2다리 다 맞춰서 스핑크스 퇴치하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없어서 공석인 왕자를 차지하고 왕비를 부인을 맞아서 살다가 결국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나죠. 그게 너다. 여러분 암만 우리나라의 드라마들 요즘 막장으로 가도 아빠 죽이고 엄마 결혼하기 요거 가능할까요? 그 스토리를 2500년 전에 만들어서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매우 불결해 보이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을까? 여기서 제가 너무 아쉬워요. 지금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할 시간 없으니까 직접 가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것도 너무 자극적인데 아까 세 번째 에우리피데스라는 세 번째 작가의 작품 중에 또 화끈한 게 많은데 이번에 메데이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어릴 때 그리스로마 신화 읽을 때 아르고호 이야기, 황금 양털 가져오기, 이야손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이야손이라는 사가 먼 나라에 가가지고 황금 양털을 구해야 될 그 나라 공주였던 메데아가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하고 남자랑 같이 이렇게 왔어요. 자, 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그 다음 어떤 일을 남자가 이제 자기 목적을 다 이뤘겠다. 벌써 시증 나고 여보 미안해. 코린토스 공주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아들도 둘이 낳았는데 코린토스 공주가 나랑 결혼하고 싶대. 나 출세하려면 글로 가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이때까지 다 해줬고 애도 낳아서 다 키웠는데 갑자기 딴 여자한테 가겠대요. 우리 메데이아는 그러시라고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 둘이 불러가지고 얘야 그 공주님한테 결혼 선물로 내가 예쁜 옷을 지어드릴 테니까 가서 선물 드리고 와. 선물 보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주님이 그 옷을 입고 불타 죽어요. 독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 모사가 지긋지긋해. 막 뼈가 어떻게 지금 어디 뼈가 붙었어요? 살이 붙었어요? 막 이러면서 공주가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메데이아는 엄마 신문 갔다 왔어요. 하던 지가 지배로 난 애 둘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시체를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세계에는 매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남편한테 복수하는 거죠. 남편이 만약에 아이들 장례를 치러줬으면 이제 마음에 묻고 살 수 있는 땅에 묻고 살 수 있는데 자기 자식들 장례도 못 치른 놈이다.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막장극들이 등장을.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좀 과할까? 한때 그래서 루소 같은 사람은 프랑스의 그 사상가 루소 같은 사람은 그리스 예술이라는 게 하나같이 더럽고 불결하고 막 그렇지 않냐, 가장 추한 악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러니야, 반어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는데
어떤 제가 괜히 자극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려 봤어요. 한번 직접 읽어보실 기회를. 그리스 비극 작품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읽어볼 가치가 있고, 제가 여기서 제 조무래기 선생님이 몇 시간을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집에서 그리스 비극을 혼자 찬찬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그리스 문화, 사상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식견을 갖추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우리 과의 아버지들이세요. 우리 과의 헤로도토스 이분이시고요. 투키디데스 이분이세요. 철학과랑 다르게 역사학과는 조금 학문 자체가 좀 꼬름한 학과라서 아버지가 두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둘이신데, 이분은 역사학을 할 때 재미있는 역사. 그래서 오늘 헤로도토스가 들려드리는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는 되게 재미있어요.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재미와 이야기 속에 뭐가 있나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된다. 이게 헤로도토스의 주장이었고, 후배인 투키디데스는 아니 선배를 까요. 죄송합니다. 비속어. 선배를 공격을 합니다. 선배 요즘 옛날에 하면 점잖아서 실명 저격을 안 하고요. 요즘 글 쓰시는 선배 중에 너무 귀에만 듣기 좋은 글 쓰는 분들 계시다. 귀에 듣기 좋으면 한쪽 귀로 왔다 이쪽 나가 끝난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과학적 역사, 엄밀하게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주는 딱 내 역사 이야기는 재미없다. 딱딱하다. 하지만 진짜로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딱딱한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 두 분. 그래서 이분은 엄격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과거를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대표하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죠. 반대로 보고 있는 오늘날 역사학이 가지고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다 보여주는 이것이 이미 역사학의 아버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경로를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수업에 뭘 기대하시나요? 헤로도토스처럼 할까요? 투키디데스처럼 할까요? 그러신가요? 예. 이분이 말 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샤이 하신 분들 중에는 아니지, 엄격하게 딱딱한 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학, 그리스에서 우리 소크라테스께서 물론 소크라테스 말 안 듣죠. 제자들 우리 선생님 또 말 안 들어, 고집부린다 이러면서 제자를 좌절하고 있고, 이렇게 진짜는 하늘에 있다 뭐 이러시고 또 받아드시는 소크라테스 죽음. 철학의 길을 소크라테스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은 두 집단이 큰 피해를 보게 됐어요. 한 집단은 소크라테스 죽이는 게 누구예요? 아테네 민주정이에요. 아테네 민주정에서 민주정의 그 시민 법정이 소크라테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2,500년 동안 민주정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민주정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멍청한 것들이 현자를 죽여. 시기 질투해가지고 현자를 죽이는, 그게 민주정이야 라고 하는 그 욕바가지를 이제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고.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테네 민주정 입장에서는 극도로 절제했거든요. 극도로 사실 절제했고 아주 근소한 차로 됐고,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이분 돌아가신 게 399년인데 아테네가 30년 동안 싸우다가 스파르타에게 404년에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모든 함대를 다 잃고 수만 명의 시민이 죽고 무조건 항복을 해서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데, 그 시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소크라테스 대화법 하시자.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핵심이 뭔가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 알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고 있던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죠. 반성, 성찰하라.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던 가치가 사실은 근거 없는 어떤 주장이었다라는 걸 알라라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랑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길 가다가 정의에 대해 관심 있습니까?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우정은 뭔가 아세요? 할 때 이 사람 뭐야 하고 도망가야지, 괜히 잡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같이 술 먹자 그러고 밤에 술 먹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을 헛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지해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버려요. 그럼 이런 선생님 누가 좋아할까요? 젊은 애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늙은 사람들은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내가 이때가 헛살았다라고 주장하는, 듣기 싫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졌는데 한강 다리에서 구미시 한복판에서 이런 분이 돌아다녔으면 아마 돌 맞거나 죽창 맞거나 했을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은 아주 그 절제력을 발휘해서 그들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게 사실 또 재판할 때 이분이 변론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오늘 변론하러 나왔지만 여러분을 좀 가르쳐야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고, 또 유죄 판결을 났어요. 그럼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는 판결을 2번 내렸는데 무죄 판결은 집에 가는 거고, 유죄 판결을 하면 다시 형량을 제공해야 되는데
형량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제시해요. 근데 원고가 사형 때렸어요. 그럼 보통 관례적으로 피고는 어떻게 해요? 일단 유죄 나왔으니까 벌금 낼게요. 1억. 뭐 이 정도로 해서 합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주장했어요? 자기는? 아까 제자리 뜯어 말리는데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기여했으니까 내가 그 폴리스에 가장 기여한 건 누구냐? 올림픽 경기 우승자가 받는 명예, 그 뭐냐 평생 무료 급식권이 있어요. 그거 주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뜯어 말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겨우 나중에 그러면 벌금 10만 원 뭐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참았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그 어쨌든지 간에 민주정이 인민재판을 통해서 철학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걸 죽이고 나니까 이제 민정은 똥바가 뒤집어졌고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할 줄 아는 기술 아무것도 없고 책상 물림인 이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식인의 아버지가 뭐였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만 말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지식인들은 별 가진 것도 없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 그런 숙명. 물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오늘날의 한국 지성계에 이런 지성이 있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진리만을 옹호할 지성이 있느냐 의심이 많이 드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프레임을 제공해버립니다. 뭐 약간 제가 과장되게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 문화라는 것이 서양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고 오늘날도 관계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누구냐 뱀 지팡이 있는 거 보니까 히포크라테스. 그리스인들이 맨날 뭐 이렇게 철학만 했던 게 아니고요, 과학도 했어요. 과학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학적인 성취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관측 도구를 만들기 전까지는 인간이 맨눈으로 할 수 있고 맨 정신으로만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인 성취들을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하면 떠오르는 게 또 그 시각 예술들이죠. 그리스 그러니까 소년상, 그리스의 소년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인간의 신체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신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그리스인들이 유럽 문화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대 이건 로마 1대 황제의 상인데요. 같은 그 모티프죠. 물론 이분 옷을 입어야죠. 이 그리스를 옷 벗는 건 좀 로마인들 곤란해요. 그 다음에 뭐 라오쿤 이런 거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이거 발굴할 때 있을 때 요만큼만 나왔는데도 요만큼만 보더니 내가 오늘 이걸 봤으니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렇고 아폴론 벨베들의 아폴론 상인데요.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아폴론 상이고 요런 라오쿤이나 아폴론의 극도로 매혹된 사람이 바로 근대 미학의 아버지 빈켈만입니다. 빈켈만에서 혹시 여러분 요즘도 미학에 관심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때 미학이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좀 희한한가. 미학,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학문에서 이번 유명한 말 하겠죠.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거나 혹은 impossible, inimitable, 우리가 뭔가 독창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인을 모방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네가 아름다운 걸 원하니 아름다움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인처럼 하면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리스를 닮아가면. 그래서 이 바람에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미술학원 다녔었던 분 계신가요? 대생할 때 뭐 갖고 하나요? 아그리빠라고 기억나시죠? 아그리빠. 그거 그리스식 조각상이에요. 그러니까 미술할 때 그리스가 롤 모델이었던 거죠. 물론 1950년대 이후로 영국의 수많은 미술학교들에서 아그리빠상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탈피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도 그리스 문화, 예술은 유럽 예술의 어떤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뭐 넘어갈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체제가 민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주정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민주정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면. 그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야 민주정이랑 전 눈 떠봤더니 제가 이제 실생 연도가 나오는데 눈 떠봤더니 유신이었어요. 이 땅에 눈 떴더니 그때 유신하던 해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시고 민주정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싸워왔고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가르치는 2000년대 이후에 출생했던 우리 젊은 학생들은 눈 떠봤더니 민주정이었잖아요. 민주정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요.
할아버지 거, 아버지 거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할아버지 하라는 거, 아버지가 하라는 거 좋으셨어요? 아버지 그래서 뭐든지 다 반대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체제가 민주정이고 그동안 많은 해방 이후에 48년 헌법을 민주주의 헌법으로 만들면서 민주정을 향해 달려왔어요. 근데 그것의 최초의 롤 모델, 원형이 아테네에 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한 번은 이쪽으로 쳐들어오고요. 한 번은 이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예. 그리스 유산할 때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 보시는데 콜로세움의 요 아치는 로마인들의 특성이죠. 그러나 요 기둥 있죠. 이렇게 기둥 박는 거. 요건 그리스식이에요.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또 유포했고요. 이건 이제 비잔티움. 오늘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 가시면 이제 못 가나요 거기? 어떻게 돼 있나? 모스크로 만드는 말에 못 들어간다고 한때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소피아 성당에 이제 모자이크예요. 이쪽은 누구냐? 유스티아누스예요.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위대한 황제가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지가 만들었거든요. 이 성당을 메테르테우 신의 어머니 이 성모에게 바치는 장면이고 여기는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건 이제 이스탄불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을 또 바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인데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스펠링이 다 로마의 황제들인데 다 그리스어를 쓰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결국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 자, 헤로도스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왜 썼을까? 이렇게 이 첫 번째 서문이에요. 그 글에 이 책에 헤로도스가 탐구를 내놓은 것이다. 이 탐구가 히스토리에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단어의 그 원인데 히스토리는 역사라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역사는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리스어에서 히스토리의 역사라는 말은 조사하고 탐구해 본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인간이 근데 왜 하냐 그런 거를 인간이 행한 일들이 시간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헬라스인과 비헬라스인한 놀라운 행위들이 망각되지 않게 하려는 거다.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망각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또 잠깐 엇나갈 것 같아서 그렇지만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 고대 당시에 실제 생산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뤘는데 기록을 별로 안 하거나 안 남겼기 때문에 지금 별로 평가 못 받는 나라가 있어요. 이 고대 이 세계에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그 문헌이 별로 남아있지도 않고 남아있어도 오늘날의 이란이 돈이 없어가지고 또 자기는 이슬람 국가니까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 파묻어 놨는지 연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없어요. 반면에 한 거는 쥐뿔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세계 사회에 길이 남는 영향을 끼친 자들이 있어요. 이 동네에. 동지 중에 유대인들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서.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써댔죠.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니까 그 구약 성서는 오늘날의 그 뭐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와 서양 문명 전체에서 토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되게 재미있죠. 마치 비트코인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대단한 걸 믿으니까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은 가장 좀 비교적 균형 잡힌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한 일에 비해서 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헤로도스 같은 애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막 썼기 때문이에요.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자, 헤로도스의 이야기가 근데 문제는 헤로도스가 좀 우리 골치 아픈 분이시라 우리 아버지시지만 좀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 우리 치면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리포트 써와라.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이야기 시작하시겠습니까? 한국 전쟁. 뭐 해방 전국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뭐 일제 시대 이게 다 일본 놈들 때문이다. 혹은 뭐 이게 다 구한말의 세조 정치 때문이다. 어디까지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선조가 그때 도망가서 뭐 근데 우리 헤로도스님에게 맡기면 아마도 당군 할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페르시아의 전신이었던 메데아보다 더 앞에 있었던 리디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도토 책이 총 9권인데 9챕터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전쟁이 6챕터에 가야 들어와요. 1챕터부터 5챕터까지는 그 전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다 때려 박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한번 볼까요? 그냥 재미있나 진짜? 칸다울레스. 자, 이제 리디아에 사는 크로이소스 왕이라는 자가 처음으로 그리스인들과 이렇게 투닥거렸다. 그럼 크로이소스 왕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크로이소스 왕의 6대조부터 이야기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크로이소스 왕 6대조가 칸다울레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팔불출이었어요. 이분이 부인이 계신데 너무 이쁜 거예요. 부인이 너무 이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누라 몸매가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하고 싶은 건데 자랑할 수 없잖아 이건. 저 여기도 많은 남성분들 비슷한 고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기게스라고 하는 이 부하가 있었어요. 이 부하에게 하루는 야,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겠다. 네가 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내 마누라 한 번만 봐봐. 진짜 이쁘거든. 한 번만 딱 보고 나가봐. 알았지? 안 됩니다. 해. 그래가지고 기게스가 몰래 숨어 있다가 왕비의 몸을 보고 나가는데 왕비가 하필이면 그 모습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왕비는 평소 남편의 행실로 미뤄보아 이게 어찌된 일인지 벌써 다 눈치를 챘어요. 그 다음 날 조용히 얘를 부르죠. 내 손에 죽을래? 나랑 같이 남편을 죽일래? 무서워요. 여자의 복수 이런 거죠. 내 손에 죽을래? 남편을 죽일래? 이분 충직한 신하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남편 죽이고 둘이 결혼해서 새 왕조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기게스가 그 크로이소스의 6대조 할배다. 뭐 이런 식의 하여튼 뭐 어디 가서도 이 사람의 몇 대조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막 재미있는 이야기 막 주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이긴 해요. 그러나 여기 단순히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죠? 사람이 지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왕이라고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 그 교훈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가 사실은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 전체도 어떻게 보면 그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위대한 황제가 그리스에 와가지고 창피당하고 쫓겨가죠. 위대한 황제고 강력한 자지만 그가 오만하게 자기의 힘을 오버해서 뻗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어떤 교훈으로 주는 도덕적인 교훈도 있지만 그러니까 흥미와 교훈을 동시에 주는 그런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괜찮죠? 중세나 근대 초에 헤로도스는 애들한테 일종의 금서였어요. 애들이 막 낄낄낄 밤새 읽으니까 읽지 마 이러면서 밤새지 마 했던. 좋아요. 예, 크로이소스 이야기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했지.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하면 페르시아부터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페르시아가 기원전 지금 이게 513년, 페르시아가 그리스 쳐들어오기 약 20년 전에 대제국을 이뤘어요. 제국의 규모가 대단하죠. 소그드인이라고 중국사의 최서방, 변방의 그 유목민족으로 나오는 그런 친구들, 여기 소그드인 있고요. 박트리아는 오늘날의 그 아프가니스탄 그 동네, 얼마 전에 미국도 쫓겨가고 러시아도 옛날 소련도 쫓겨났던 그 험악한 동네 박트리아까지. 그리고 인더스강, 여기가 그 이란 고원, 그리고 이쪽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그 비옥한 그 초승달지대 여기고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리고 터키, 오늘날 지방까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카스피의 흑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그만 이쪽이 무시무시한 유목민족 많거든요. 걔들한테 저항에 부딪혀서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경계선을 삼았던 이런 대제국이었고 이 제국을 이루었던 게 키로스 왕이라는 자입니다. 키로스가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건설했던 거고 구약 성서에 보면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구약 성서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역사와 딱 그게 연대기나 이런 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고요. 이 키로스 왕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키로스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대가 끊겨요. 아들이 대가 끊기자 페르시아 귀족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왕을 뽑았는데 그가 바로 세계사 역사책에 아케메네스 왕조 이러는 그 왕조의 왕인 다레이우스 왕이고 다레이우스 왕이 남긴 유명한 베이툰이라고도 하고요. 비히툰이라고 하고 비시툰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성 새긴 거예요. 왕이 지 원수를 밟아서 누르고 있으면서 포로로 잡은 수많은 왕들을 또 앞에 세워놓고
왕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고 위에는 조라스트교인 것 같죠. 아마도 아우라 마즈다의 신의 가호를 받고 있어요. 역시 다리오 왕이라고 불리는 구약성서에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왜 그럼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싸움이 났느냐? 이오니아 반란입니다. 자, 이 이오니아라는 요 동네예요. 요 동네가 이오니아라는 동네인데 해안가 동네인데 이 동네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이 이까지 황제의 힘이 뻗어놓으니까 제국이 뻗었어요. 힘을 뻗어서 지배를 하니까 얌전히 제국에게 그냥 황제는 관대하셨거든요. 그냥 세금도 과하게 안 매겨요. 그냥 적당히 세금 내고 오히려 바라는 건 뭐냐면 세금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뜯어봤자 얼마나 뜯겠니. 이 좀 가난한 애들 너희들한테 별로 바라는 건 없고 다만 황제에게 복종해라. 그걸 원했는데 그리스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남한테 숙이는 거. 이걸 못해요. 이거 고질병이에요. 남한테 숙이질 못해서 애들이 결국 버릇을 못 고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499년에 이오니아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도시에 사신 일제히 본토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세요 했거든요. 그럴 때 가장 강력했던 당시 스파르타는 원조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물어봤더니 야 그럼 페르시아를 치려면 어디 가야 돼? 페르시아의 수도가 저기 페르세폴리스나 혹은 수사로 가려면 해안 지방에서 석 달을 걸어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미쳤냐? 우리 안 간다. 못 간다. 우리 스파르타는 거절했는데 아테네는 왜냐 스파르타는 육군이 위주니까요. 육군을 다 보내고 나면 내부의 반란이 벌어질 수 있어요. 스파르타는 그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을 못 보낸다 했지만 아테네는 오케이 우리는 배를 보낼게. 해군이니까 배를 파견했고 여기 사르디스에 있던 이 페르시아 총독부가 불탑니다. 한때 기세를 올리지만 뭐 금방 진압을 당합니다. 진압 다 되고 나서 페르시아 황제께서 응징을 다 혼내줬냐 했더니 혼내줬는데 이쪽 애들 감히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던 놈들 중에 혼 못 내준 애가 있습니다. 아테네 놈들입니다. 그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인데? 관심이 별로 없었죠. 페르시아 황제 입장에서 아테네가 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 놈이 어떤 놈들인가 봤더니 아테네가 그때 중요한 외교적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이 전쟁 벌어지기 전에 벌써 와가지고 황제 씨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들이 와서 그때 황제가 그래? 그러면은 황제에게 흙과 물을 바쳐라. 흙과 물 뭔지 아시겠죠? 땅을 바친다는 뜻이잖아요. 복속한다는 뜻이죠. 근데 아테네 애들은 그러죠 뭐 하고 흙과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지그들이 먼저 와서 복속해놓고서는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아주 발칙한 것들이죠. 그래서 혼내줘야 된다. 그래서 혼내주라라고 해서 혼내주는 함대가 490년에 여기 사르디스에 출발해서 사모스 섬을 근거지로 출발합니다. 가는데 자, 요 사모스 섬 아주 유명한 섬이죠. 사모스고 그 사모스 섬의 그 와인이 고대 세계에 아주 이름 높았던 그 와인이었어. 어쨌든 사모스에서 출발해가지고 먼저 어디로 오냐면 여기 에우보이아라고 하는 긴 섬이 있어요. 긴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에레트리아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또 아테네를 한패 먹고 도와줬었던 그런 도시라서 먼저 에레트리아를 불질러서 불태 없애버리고 이 대함대가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여기 상륙했어요. 아티카의 동해안 여기가 바로 유명한 마라톤 평원에 상륙을 합니다. 마라톤 평원에 2만 명의 페르시아군이 상륙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아테네는 탈탈 털어서 탈탈 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군대 가려면 몇 살에 갈까요? 고대 세계에서 군대 가려면 20살은 돼야 돼요. 20살은 20살 안 되는 애들은 군대 안 끼워줘요. 20살은 돼야 군대를 가고 그럼 몇 살까지 징집할까요? 이론상 60살 되지만 여러분 몇 살까지 60살짜리 데려와봤자 싸움터 나중에 보여드려. 왜 당시 전쟁은 그러니까 땅콩 이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중무장을 갖추고 이걸 해야 되는 전쟁이라서 50세 이상을 동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50세 이상을. 그러니까 49세까지 보통 동원령이 떨어져도 거의 국가의 명운을 건 그런 거죠. 제가 50 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를 군대 전쟁터에 보내면 이거 민폐예요, 민폐. 근데 아무튼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서 탈탈 끌어모은 게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자, 마라톤 평원에서 2만 명의 페르시아 보병과 특히나 중요한 게 페르시아 경기병이 여기 양쪽에 서 있고요. 아테네가 탈탈 털어서 10,000명에다가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온 애들이 근처에 있는 동맹국이 있었는데 1,000명이 왔어요. 11,000명. 그래가지고 싸우고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요. 사실은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줘 했거든요. 스파르타까지 몇 킬로 걸리냐면 직선거리로 하면 한 260킬로 정도 걸리는데 이 길을 좀 이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이 친구 이거 이야기인데 필리피데스라는 친구가 260km를 오늘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내일 저녁에 도착했대요. 이게 가능한 건가 모르겠어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일 그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서 도와주시오 했더니 스파르타 애들이 늘 쓰는 수작을 부렸어요.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곤란해. 우리 지금 축제 중이거든. 신에게 바치는 제전 중이라서 이때는 국가의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어. 며칠만 기다려줘. 했더니 필리피데스가 며칠요? 며칠 뒤에 우린 없을 거예요. 안녕하고 다시 막 뛰어갔어요. 가서 이까지는 정사고 흘러서 내려오는 야사에 따르면 걔가 마라톤 전주 참전했대요. 마라톤 전주 참전을 해서 또 이거 했대요. 이거 하고 이긴 다음에 사령관 너 잘 싸운다, 잘 뛴다며 빨리 가라 해서 40km 떨어진 도시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내 니께 가면 우리 승리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외치려고 가서 외치고 죽었다. 뭐 이런 야사가 전해지면 그거는 좀 야사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아무튼 스파르타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고대 전쟁이랑 현대 전쟁이 다른데 보병 전투예요. 보병 전투고 전투가 2만 명 대 10,00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0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흩어져. 좀 넓게 펴야 된다. 예.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먼저 드는 생각은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다 18대로 싸우도 이기시겠지만 병력 수가 2배가 차이 나는 보병 전투면 이거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섰어요. 뭐 안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군의 작전은 뭐였냐면 길게 늘어섰어요. 얼마 안 되는 병력을. 왜냐하면 키를 맞춰야 돼요. 키를 왜 맞춰야 되냐면 양쪽 끝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맞추면 옆으로 치고 들어오죠. 측면을 치고 들어오면 포위돼 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라서 좀 이따 왜 그런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전투 방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어쨌든 측면을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쪽으로 쭉 느리게 되는데 양쪽을 두텁게 하고 가운데를 비워뒀어요. 이게 뭐 얇게 했어요. 얇게. 예. 이게 뭐예요? 하객진이잖아요. 하객진. 여러분 하객진 위대한 전술로 보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 지휘관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는 더 많은데 저놈들이 우리처럼 얇게 우리가 맞추겠다 얇게 섰어요. 이거를 이겨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휘관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뚫어버리고 싶죠. 저걸 뚫어버리면 이놈들이 감히 우리를 포위해 먹겠다고 뚫으면 역포위죠. 거꾸로 포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타이밍은 진짜 고대 세계에서 되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망치와 모르잖아. 이게 버틸 거냐. 이게 버티고 우리가 포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먼저 뚫리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이 방식에서는 당연히 먼저 뚫릴 것 같았는데 왜 안 뚫렸어요. 안 뚫리고 이쪽이 밀리는 사이에 포위망이 완성돼가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승리 끝나고 전장 정리 막 하고 있는데 스파르타 애들이 왔어요. 우리가 왔다 이러면서 야 왜 왔어? 이래서 이렇게 스파르타 애들이 같이 세봤더니 그러니까 이거 공신력 있는 수치예요. 그 뭡니까? 페르시아 쪽 전사자가 2만 중에 6,400이 죽고 아테네 지금 192명이 죽었다고 기록에 나와요. 헤로도트에서 전해주고 있고 이건 아마도 교차 검증이 된 숫자라서 믿을 만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시면 저기 그리스 가시면 이쪽은 잘 안 가시는데 여기 마라톤 평원 가시면 요 무덤 있죠. 대개 전사자들은 집에 데려와서 묻거든요. 보통은 집에 데려와서 묻는데 딱 요 케이스만 아테네는 너무 이거 중요한 전투라서 요 케이스만 그 자리에서 봉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192자를 모셨어요. 192명의 유해를 여기 모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테네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의 승리, 이건 아테네의 승리죠. 아테네의 승리였고 이제 마라톤 전사는 아테네와 전 그리스에서 이제 명예를 떨치면 내가 말이야 마라톤에서 싸우던 분이냐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마라톤에서 싸우셨단 말이지. 이것도 먹혀요. 좀 지나가면 적어도 당시 아테네에서 정치판에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우리 할배가 마라톤에서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이 마라톤은 그 아테네인들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리스를 말합니다. 헬라스를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는 데서 구원해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바보들이 혼내줄 때 혼나고 왔어. 다시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랑은 비교도 안 되는 중요한 곳인 이집트가 당시에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그 이집트 반란을 정리하다가 그만 다리우스는 수명이 다해 죽고
자기 아들에게 야, 아테네인들 혼내준 거 잊지 마 하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자, 그때 아테네 군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스 중갑 보병의 그 탁월성이 이때 입증이 된 거였어요. 중갑 보병 무장 잠깐 볼게요. 이건 이제 군사적인 거니까. 먼저 투구 씁니다. 우리 이 투구 아시죠? 우리 송기정 할아버지가 받아오신 이 투구. 이거 코린토스식 투구인데요. 송기정 할아버지가 그 마라톤 베를린에서 받아오셨던 그 투구인데 이런 투구를 뭘로 만들었나요? 예,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당시에 청동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청동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노쇠 그릇인 그 냉면 그릇, 예, 그런 거 그 쓰면은 무겁겠죠. 그리고 이건 이렇게 머리를 다 감싸고요. 눈, 코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럭비 그것처럼 미식축구 그것처럼 감싸고 미안합니다. 감싸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지만 요거 이제 흉갑 예, 흉갑 이거 아테네 박물관에 있는 스파르타에서 쓰던 흉갑인데 아테네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흉갑을 합니다. 이렇게 흉갑을 앞에 청동으로 역시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플릿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방패예요. 호플론이라고 불리던 이 방패인데 방패가 직경이 한 90cm 됩니다. 90cm에서 1m. 직경이 한 90cm, 1m. 굉장히 큰 방패예요. 그리고 방패 손잡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손잡이 여기 손을 집어넣고 여기서 잡는 거예요. 손을.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이 방패 크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서는 무거워서 이 손을 못 이렇게 단단히 잡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뒷면에 줄이 있는 건 싸울 때는 이렇게 잡고 싸우고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면 걸거치잖아요. 닌자 거북이 등에 매는 거예요. 등에 매고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그런 방패입니다. 뭘로 만드냐면 베이스는 나무 베이스, 나무 판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다가 청동을 덧입히는 형태로 만듭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공격 무기는 창이 핵심이고요. 나중에 로마 애들은 그 칼을 쓰지만 우리 쪽 칼은 보조 무기고 창이 부러질 때 쓰는 거고 기본 가장 중요한 무장은 창이었어요. 그리고 각반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방패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애들이 밑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반도 잘 차야 합니다. 무장이 한 20-30kg 돼요. 다 갖추면 꽤 무겁습니다. 이런 그리스에서 초여름에 보통 전투를 하는데 초여름에 전투를 하는데 20-30kg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해가지고 아침에 땡땡땡땡 하면 모여가지고 줄 맞추고 왼발 오른발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투 한번 벌이면 전투 10분 오래 하시네요. 한 30초 하면은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그걸 어떻게 싸우냐면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이게 밀집 방진으로 싸워요. 밀집 방진 타이트하게 붙은 사각형 모양의 진을 짭니다. 자, 요런 형태인데 가장 이상적으로는 내 방패는 내 몸의 오른쪽만 가리고 왼쪽만 가리고 내 왼쪽만 가리고 내 오른쪽 애가 내 방패 또 자기 방패로 이렇게 가려주는 그러니까 어깨를 맞다고 이렇게 빽빽하게 싸우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이 세로를 얼마나 길게 가로로 쓸 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깊이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열에서 6열 정도 5열에서 8열 정도까지 섭니다. 자, 이게 지금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잠깐 돌이켜 이거는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이든 어느 전쟁이든 그리스의 육전에서는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왜 할까요? 보통 전쟁하는 이유는 대개는 영토 분쟁이에요. 그 땅 내 거다. 왜 내 거지? 내 거지. 뭐 이러면서 싸우니까 그러면 날 잡아 싸우는 거예요. 날 잡아서 나갔어요. 아침에 그럼 땡땡땡 합니다. 하면은 이 당시는 무장을 자비로 갖춰야 돼요. 자기 돈으로 갖춰야 되는 거 꽤 비싼 무장입니다. 갖춰서 집에서 걸어놨던 무장을 막 갖춰 앞에 동네 이제 시장에 나왔어요. 징집 장소에 나와서 평소에는 뭐예요? 평소에는 훈련 안 해요. 평소에는 농사 지어야죠. 농사 짓다가 땡땡땡 하면 나오는 거예요. 상비군이 아니고 시민군입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처음에 뭐 해야 될까요? 나왔으면 일단 밥부터 먹어야죠. 아침에 밥 쏘는 애들 있어요. 그 동네 부자가 밥을 쏴요. 오늘 밥은 내가 쏜다.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민주정이라는 게 좀 무시무시합니다. 민주정 아테네 정치적으로는 평등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았어요. 빈부격차 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자들을 강제로 기부해야 돼요. 기부 안 하면 그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대신 기부를 많이 하면 공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전함 한 척은 내가 책임진다.
이번 축제에 쓰이는 꽃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에 기부를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뭐 이런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어요. 아무튼 오늘 내가 밥 쏜다 하면 밥 먹고요.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맨정신으로 못 나가죠. 술 먹어야죠. 술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얼마만큼 가냐면 대충 딱 좋은데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정도까지 술을 먹고 전쟁터 나갑니다. 처음에 나가면서 뒤에 여기 피리 부는 애가 보이죠? 아울러스라고 하는 필인데 그 피리에 맞춰서 왼발, 오른발 맞춰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전열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줄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 줄 맞추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줄 맞췄어요. 딱 왔어요. 왔는데 봤더니 우리는 중갑보병 팔랑크스라는 게 밀집 방진을 팔랑크스라고 부르고요. 중갑보병을 우리가 호플리테스라고 합니다. 왔는데 저쪽은 중갑보병 팔랑크스가 아니고 경무장하고 자기들끼리 막 대충 엉거주춤 서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땡큐죠. 오늘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저기 어디 시내에서 돌 좀 던져봤다. 독재 타도 이러면서 돌 좀 던져봤다 하신 분들을 이거 딱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잖아요. 전경들이 서 있는 거잖아요. 전경들이 스크럼 짜고 있는 거죠. 전투기에서 스크럼 짜고 있는 거죠. 전투기에서 스크럼 짜고 있는데 쿵쿵 들이받아봤자 안 뚫리죠. 만약에 거기도 그 전경들이 상으로 찌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뚫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어떻게 했나요? 우리 선배들은 되게 뭐 멀리서 던지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이게 문제가 측면과 배후가 약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가지고 때리고 끌어내고 막 이러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붙어가지고서 답이 안 나오는 호플리테스가 일단 자리 잡고서 진열 갖추고 딱 버티고 서 있으면 그걸 정면으로 뚫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애들이 보이면 오늘 무조건 되는 거죠. 문제는 앞에도 호플리테스 팔랑크스예요. 둘이 붙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을 길게 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서 이렇게 애들은 아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애를 옆에서 콕 찌르면 되는 거죠. 측면이 약해요. 측면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길게 서가지고 쌈 싸먹기, 측면과 배후를 공격하는 그 방법이 가장 즐겨 쓰이는 방법이지만 하지만 뭐 상대가 바본가요? 그 당해주겠어요? 저쪽 길을 길게 늘리면 우리도 늘리지 뭐 이렇게 해서 늘려서 그다음 빙글빙글 돌고 막 서로 측면을 먹으려고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전술적인 기동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일 앞줄에 누가 설까요? 제일 앞줄에? 제일 잘하는 애가 제일 잘 싸우는 애 서겠죠. 그럼 제일 잘 싸우는 애는 어떻게 구별해요? 덩치가 크다. 또 좋은 무기가 좋다. 또 혹시 나이대로는 어떻게 돼? 나이대로는 대충 어떻게 될까요? 젊은 애들 몇 살쯤 되면 될까요? 몇 살쯤? 20대, 30대. 남자의 전성기 언젠가요? 30대 우리 20대 애들은 근력은 있을지 몰라도 경험이 부족하죠. 애들은 전쟁 나가면 덜덜덜 다리 떨리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뒤로 보내고 몇 번 싸워본 애들. 해본 애들 30대 초중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까지가 고대 세계에서 남자가 전쟁터에서 최고로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애들 쭉 세웠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줄에 서 있었어요. 근데 내 앞줄에서 그러니까 이 전술의 되게 이상한 점은 뒤에 애들은 뭐 하냐는 거죠. 앞에 열심히 이러고 있으면 뒤에 애들 보통 뭐 하냐면 뒤에 지금 으쌰 밀어주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고 또 뭐 어떤 거 하면 한꺼번에 같이 힘을 다 팡 해가지고 상대방을 팍 진을 깨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뒤에 애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으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 앞에 형이 있는데 우리 동네 제일 잘 싸우는 형이에요. 그 형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보니까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 죽인 놈이 오고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전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엄마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난 여기 왜 여기 있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죠. 진열이 깨지면 그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팔랑크 전술 핵심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날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거다. 구멍을 메꿀 거다. 요런 시민 공동체의 어떤 신뢰 아래에서 가능한 그런 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편제이고 요 전술을 한번 확립된 다음에 한 300년 가까이 지중해 동부 지중해 해안을 해서 가장 탁월한 어떤 걸로 그리스 용병들 많이 팔려나갔어요. 그리스 용병들이 여러 곳에 가서 이집트, 저기 페르시아 이런 데 가서 격격한 공들을 많이 세웁니다. 자, 이렇게 나가니까 페르시아 애들은 주로 경무장 보병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이걸 뚫어내지 못하고 다수의 병력을 가지고서도 졌다. 이거 뭐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 싸우다 보면 뒤쪽 애들이 먼저 알아요. 앞에 애들은 정신없잖아요. 막 날라오고 막 이렇게 정신 싸우고 있는데 뒤쪽 애들은 으쌰하다 보면은 대충 보면 오늘 된다. 막 또 힘내서 하고 아씨 오늘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뒤에 애들부터 먼저 도망가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돼요. 뒤에 애들부터 먼저 도망가요. 그러면 앞에 사던 애들은 막 싸우다가 뒤가 헐거워지면 아차 싶은 거죠. 나도 가야겠다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방패를 들고 갈까요? 그렇죠. 무겁잖아요. 이거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그럼 쫓아가는 놈들은요? 내 건데 들고 가야죠. 그럼 못 쫓아가요. 잘. 그래서 보통 전쟁에서는 승패가 갈린 다음에 패배하는 적을 쫓아가면서 전과를 쌓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대 세계 모든 전투를 다 엑셀에 집어넣어가지고 통계를 내본 학자가 있는데 보통 사상률이 5%에서 한 10% 정도였다. 그것도 꽤 높긴 하지만 한 번 나갔을 때 이겨도 5%는 죽어오고 지면 10%에서 12% 이상 죽어온다는 거니까 꽤나 참혹한 전투이긴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 스파르타의 어머니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플루타르코스가 전해주는 스파르타 어머니. 스파르타의 어머님이 어느 날 전쟁 나가는 아들을 방패를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설정이 원래 방패는 누가 닦아주냐면 아빠가 닦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스파르타 엄마가 닦아줘요. 여러분 군대 나가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무조건 수굴이라. 다치지 마라. 뒤지 마라. 이러고 가자. 우리 스파르타 엄마는 어떻게 말할까요? 방패를 닦아주면서 들고 오든지 실려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겼다는 거예요. 실려왔다는 말은 이긴 거예요. 일단 이긴 거예요. 지방패 갖고 왔으니까 지방패가 있으니까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지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는 건 문제가 없던데 지는 건 안 된다. 이런 거 약간 그런 마인드 세계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아직 페르시아 전쟁 안 끝났는데 시간이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쓸데없는 소리 이제 안 하겠습니다. 크섹세스 1세 아들이에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 10년 뒤에 다시 제국을 반란 진압하고 침공합니다. 헤로도토스 우리 역사의 아버지께서 뻥을 치셨어요. 500만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출발하는 데만 몇 달 걸렸고 사르디스에서 출발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고 가다가 군대가 한번 물 마시면 강이 말랐다. 뭐 이런 험악한 소리들을 하셨는데 다 구라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때 한 보병이 한 10만 정도에서 25만 정도 선으로 돼요. 당시 여기에 맞서 싸웠던 그리스군은 총원 38,700명. 이거 다 셌어요. 헤로토스랑 그 당시 사람들 다 세가지고 38,700명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요건 맞는 것 같아요. 요건 맞는데 근데 사실 그리스 입장에서는 500만이든 10만이든 상관없죠.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그냥.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몰려왔어요. 자, 이거 이모탈이라고 하는, 이모탈, 이거 영어예요. 이건 임모털. 죽지 않는다. 불사신 부대라고 하는데, 10,000명의 페르시아 정예 근위대예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건 헤로도스가 약간, 비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안 죽냐면, 정원이 10,000명인데, 한 명 죽으면 한 명 채우거든요. 늘 정원이 10,000명, 정원이 늘 10,000명이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갑니다. 왜 이때가 해군만 보냈더니 애들이 깨지고 오더라. 안 되겠다. 육군이 올라가고 해군이 같이 올라가서 해안가로 같이 가면서 보급도 하고 공격도 하자. 육해군 양쪽으로 가자.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북쪽에서 내려가는 그런 전술을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데 뭐 다른 거 다 빼고 여기만 이야기해요. 테르모필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테르모 하면 thermo, 영어 단어 thermo 하면은 열과 관련된 거죠. thermo, 열과 관련된 건데 필라이는 문이에요. 그래서 영어 소설 유명한 소설이 있어. The Gate of Fire, 불의 문이라는 그런 소설도 이걸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대단한 건 아니고 온천이에요.
따뜻한 물이 나온다. 이런 동네인데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국가였던 그리스에서 스파르타가 왕을 위시로 한 정예 병력 300명을 보냅니다. 정예 300명이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주변에서 긁어모은 병력 한 2,00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 스파르타군이 중심이 되고 한 2,000명 정도 더 모아서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이게 방어선이 구축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였거든요. 오늘 네. 아마 이까지 바다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까지 다 바다였고 그러니까 여기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막아 세우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요지다. 이래가지고 여기다 성벽을 쌓고 일부만 열어놓은 다음에 거기를 막아 세웠어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300 영화. 이게 헤로도스가 기록에 남겨놓은 전투인데 테르모필라의 전투라는 건데 레오니다스 왕이 거기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우리 페르시아 황제께서 보시니까 가당치 않잖아요. 뭐 조무래기들이 와서 막겠다고 설마 막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줘요. 항복하라고 그냥 하지만 도저히 안 하길래 처음에 이렇게 하루 보냈더니 애들이 깨져서 오고 이틀째 보냈더니 또 깨져서 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길로 돌아가가지고 양쪽으로 포위하게 되니까 이제 레오니다스 왕이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못 버틴다라는 생각에 이제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어중이 떠중이던 집에 가서 다음번 전투를 준비해라. 당신들 왜 안 가요? 우리 300명은 국가로부터 여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지 여기를 뜨라는 명령 못 받았다. 우리가 받은 명령 여기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 여기 있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때 페르시아 황제께서 마지막까지 항복을 요구하시면서 장황하게 긴 말로 항복해라. 그냥 창과 칼을 방패를 내려놔라. 그럼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하시니까 스파르타인들은 특유의 짧게 말하기라는 게 있어요. 짧게 말하기. 아주 유명한 말은 몰론 라베라고 그리스 말을 하는데 come and get it. 와서 가져가라. 딱 두 단어로 보면 몰론 라베. 와서 가져가라. 네가 내 방패와 창을 원해? 와서 가져가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서가지고 네가 와서 가져가라. 이러는. 자, 이제 황제께서 격분하셔서 다 죽여라. 했죠. 그러니까 또 유명한 말들 많아요. 스파르타군 부하 하나가 왕에게 왕이시여 저는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한 명에 한 발씩만 화살을 쏴도 해가 안 보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잘됐다. 오늘은 그늘에서 싸우겠구나. 뭐 이런 거. 아침 먹으면서 오늘 든든히 먹어라. 저녁은 지옥에서 먹자. 뭐 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들어오자 그 헤로도스가 아주 감동적으로 그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레오니다스 왕이 가장 용감하게 돌격해서 왕이 제일 먼저 죽어요. 왕이 제일 먼저 죽자 눈 뒤집어진 우리 스파르타 300 용사들이 왕의 시체는 내가 죽기 전에 못 건드린다 해가지고 왕의 시체를 지키다가 전원 옥쇄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께서 열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분 문명인이라서 그런 거 안 하는데 레오니다스만은 그 시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훼손해서 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열받게 만들었던 인물. 어쨌든 레오니다스가 2일간 방어를 했고 그 동안에 이제 뒤쪽에서 전선을 준비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렸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아테네의 배였어요. 당시 아테네 이전까지는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의 배들은 롱쉽이라고 해서 한 50명 태우는 긴 배, 그냥 대충 배 타고 가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뭐 이렇게 그러던 배였는데 최신의 전함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뭐 어떻게 가능했냐면 당시에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아주 우직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덕분인데 당시에 페르시아 쳐들어오기 전에 아테네 인근에 노다지가 터졌어요. 은광 노다지가 터집니다. 우리 지금 포항 앞바다에 유전 터진 거예요. 노다지가 터지니까 아테네 인민들이 다들 신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들 여론은 인마이 포켓하자, n분의 1 하자. 뭐 이게 이제 여론이었는데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래서 안 된다 이러면서 이걸로 페르시아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함대를 건설해라.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나라 거북선처럼 마치 거기 그리스 해군이 재현해 놓은 거예요. 올림피아소라고 재현해 놓은 건데 3단 노선이라고 불러요. 자, 요 3단 노선의 특징은 뭐냐면 양쪽으로 노자비가 170명 들어갑니다. 그냥 양쪽에 85명씩 한 85명에서 90명씩 노자비가 양쪽에 서는데 노가 3단이에요.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마린들이 10명이 탑니다. 마린. 해병대.
중갑보병, 아까 그 중갑보병 10명이 타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각종 조타순이 뭐니 하는 그런 장교단이 좀 탑니다. 이다 돛이 있지만 돛은 보통 크루즈 할 때 그냥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돛을 달지만 전술 기동에 들어가면 상대방과 붙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돌리고 그냥 쫙 이렇게 놀져서 슉슉슉 움직입니다. 근데 이 배를 200척을 건설해요. 200척을. 그러니까 한 배에 승선 인원이 200명인데 200명짜리 배를 200척을 건설을 해냅니다. 이 최신의 함대를. 그리고 이 배의 주된 기동 수행 방법은 뭐냐면 앞에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 물 밑에 뿔이 달려 있어. 뿔이 충각 들이받는 뿔이 있어가지고 이 배로 엄청 빠른 속도로 쫙 가가지고 상대방 배를 쾅 깨버리든지 들이받은 다음에 거기 마린들이 올라가가지고 와 이렇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아무튼 당시에 최신의 전함인 이 3단 노선을 200척을 마련을 해뒀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살라미스의 전에서 납니다. 자, 여기가 이제 피라에우스라고 여기 되게 지금 확대한 건데 잠깐만 이 확대? 이게 되게 확대한 거네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아테네 바로 앞바다예요. 아테네 앞바다 여기입니다. 아테네 바로 앞바다인데 거기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살라미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 때문에 이 앞바다, 이 바다인데 이 물살이 굉장히 거셉니다. 좁고 거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울돌목, 뭐 명랑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함대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얼마나 자신 넘쳤는지 도망갈 걸 미리 예비해서 한쪽은 뒤를 막아두고 뒤도 막고 앞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와요. 하지만 이 물살이 세고 좁은 곳에서 전통적인 페르시아의 함대가 소수지만 강력한 최신의 전함이었던 아테네 함대에게 결국 뭐 긴 이야기 줄이면 박살이 납니다. 우리 페르시아 황제께서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요 높은 언덕에다가 자리 만들어 놓고 승전 파티 하려고 테이블 세팅을 쫙 다 해놓으셨어요. 세팅을 쫙 다 해놓으시고 보고 계셨는데 상상의 그림은 이런 거 상상해 보고 계셨는데 아이 뭐야 텄다 이러면서 승패가 갈리니까 집에 가버리셨어요. 황제께서 친정 오셨다가 해전에서 끝난 뭐 가버리시면서 자기 부하한테 네가 알아서 마무리하고 와. 에이 난 집에 갈래 하고 가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 군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서는 황제가 마련해 놓았던 전승 파티장을 자기들끼리 막 먹으면서 막 낄낄대 웃었다는 거죠. 야 황제는 여기 왜 왔을까?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자기를 먹으면서 잘 살면서 우리한테 뭘 털어먹겠다고 우리한테 찾아왔지? 바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고 즐기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은 이 살라미스의 전쟁이 결정적이었고요. 그 이외에도 그 바로 다 직후에 두 차례에 걸친 육전과 해전에서 역시 또 최후의 결전에서 황제가 남기고 간 자녀 부대를 그리스인들이 물리칩니다. 어쨌든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는 보통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오늘날의 유럽인들도 이렇게 믿어요. 자유와 자발성이 전제적인 거둔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인이 볼 때는 어떤 군대냐면 노예 군대예요. 왜? 페르시아에서는 황제 한 사람만 자유민이고 나머지는 다 황제가 명령 죽으니까 노예들인 거죠. 우리 그리스는요. 왜 싸워요? 내 땅과 내 가족과 내 농기구, 내 농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시민군이에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싸워요. 자유인들이 자발적으로 싸우는 군대가 노예들의 군대를 이겼다. 이렇게 그리스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 사고가 지금까지도 유럽인들은 계속되어 내려온 우리 유럽은 자발적인 곳, 작지만 자유로운 곳. 아시아는 크고 인구 많지만 다 전제적인 좀 이상하죠? 약간 진짜 역사가 그런 걸까요? 진짜 과연 이건 이제 전형적인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그리스의 관점에서 보는 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실상은 좀 달라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영향은 지속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도 그리스에 정치하다가 수틀리면 다 페르시아로 망명 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미스토클레스 그 그리스 해군 장군도 나중에 아테네에서 인기 떨어지니까 페르시아 도망가요.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는 뒤에서 이제 병력이 아니라 돈으로 그리스를 쥐락펴락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건 뭐냐? 폴리스의 자율성이 보존됐다. 자, 모든 지금 터키 쪽 모든 나라들은 이제 황제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었어요. 만약에 이때 그리스가 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 그리스도 황제의 뭐 속령 중에 하나가 됐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리스 문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 조그마한 폴리스들이
자기들끼리 해보겠다고 하는 얘들이 존속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 유례 없는 확신과 번영의 시대. 이 확신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이건 고전기 그리스 문화의 대폭발 성장은 좀 심리학적인 설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다면, 여기는 경험해 보시겠죠. 우리 학부 애들도 제가 그러는데, 왜 학부 4학년 선배 중에 학부 4학년 내내 비빌거리고 이러고 다니던 선배가 갑자기 무슨 시험에 붙었나? 어디 뭐 이렇게 대기업에 취직이 됐나? 이럴 때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얼굴이 막 광채가 돌고 반짝반짝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퍼포먼스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그래서 우울증이나 뭐 자기 굉장히 좀 심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상담하러 가면은 그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작은 성취를 뭐 해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리스인들은 자그마한 폴리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다라고 약간 그 말이 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물리쳤다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자뻑에 빠지는 거예요. 오, 우리 대단한가 봐. 우리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자기에 대한 그 확신,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문화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또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이제 원래 두 번째 주제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가게 되면 문제는 아테네가 드디어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동맹을 이끌어서 자유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해 자유를 이끌었던 아테네가 처음엔 델로 동맹이 좋았어요. 이거 뭐냐면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줄 몰라. 우리 힘 합치자. 좋은 의도였고 처음에는 아테네가 자기 돈 내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이제 델로스에 공금 금고 설치했어요. 공금도 그렇게 많이 안 내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낸 거예요. 큰 폴리스는 많이 내고 작은 폴리스 조금 내자 해서 합의해서 그 금액도 함부로 못 바꾸도록 큰 돌에다가 새겼어요. 그 새겨놓은 그 금액 어느 폴리스는 얼마 내고 이거 새겨놓은 합의문이 지금 남아있어요. 비문으로. 그 합의문 보면 별로 그렇게 가혹한 어떤 수탈을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별로 어떤 공동로 설치했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은 동맹시들이 해군력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나라 왜 해군이 약한가요? 해군은 고금 동서에 돈이 많이 들고 노하우가 필요해. 그냥 하루아침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조그마한 폴리스들은 해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3단 노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조도 못하고 유지도 못하고 인력을 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돈 낼게. 대부분의 폴리스가 돈 낼 테니까 우리 돈으로 네가 함대를 조성해가지고 운영해봐. 그래서 우리를 지켜줘. 이게 위험한 거였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동맹 돈으로 운영되는 동맹 함대에서 아테네인에 의해서 아테네인을 위한 아테네 함대가 되어버리는 건 금방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어떤 큰 폴리스가 있어요. 사모스도 그랬고 사모스도 그랬지. 우리 야 이제 페르시아 안 쳐들어올 것 같아. 우리 이제 동맹 그만하고 회비 안 낼래? 이렇게 말하니까 아테네가 뭐라고 말해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 했지만 나갈 수가 없다. 계속 내라. 하더니 동맹 함대를 몰고 가가지고 그 도시를 포위하고 항복할래 죽을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동맹이 아니고 제국이 되는 거겠죠. 아테네가 제국으로 변질되면서 아테네는 힘을 키워나가게 되고 그리고 급성장하는 아테네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강자, 그리스의 가장 최강자였던 스파르타는 그 모습을 의심스럽게 그리고 약간 두려워하면서 질투 반, 두려움 반, 의심 반 저놈들이 우리를 꺾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이 점점점 고조되고 그 결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 펠로폰네소 전쟁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선생님? 펠로폰네소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괜찮으시면 한 10분 정도 쉬시고 예. 나머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까지만 하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다음 주로 어차피 교수님 다음 주에 또 오시니까 예. 그렇게 좀 그렇게 괜찮을까요? 예. 네네. 그러면은 10분 쉬시고 토론하시기 전에 지금 잠깐만 한 2, 3분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오늘 마친 다음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의 영광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테네.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아크로폴리스. 그리스 여행 가시면 아크로폴리스인데요. 이게 위에 높이 솟아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주변 평지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는 곳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정문 프로필라이아라고 고대 세계는 매우 화려했대요.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리고 요거밖에 안 남았지만 쭉 들어가면 오른쪽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왼쪽에 에렉테이온이라고 하는 더 오래된 고귀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방향이 그런데 중요한 게 저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의 정문이 이쪽이 아니고 요 반대쪽이에요. 많은 분들 가시면 다 여기 사진 찍고 오시는데 죄송하지만 후문에서 사진 찍고 오신 거. 여기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어차피 이쪽은 더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쪽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다행인데 찍긴 더 좋아요. 여기가 사진 찍긴 더 좋지만 어떻게 여기 후문이고 저쪽 앞쪽이 정문이에요. 우리 불국사 노릇사 날 동쪽을 봐요. 그러니까 아테네 신상이 안에 서 계신데 아침에 문을 딱 열면 신상으로 빛이 쫙 들어오는. 그러면 이 아크로폴리스가 바로 그 아테네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요. 고대 세계의 모습 상상해 보면 이제 이 아테나 프로마코스라고 하는 전쟁을 이끄는 아테나의 신한 청동상이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중세까지 남아 있었대요. 나중에 결국은 뭐 녹여가지고 다 써먹어 버려서 없어졌게 됐고, 아테네 안에 들어가시면 이게 오늘날 또 미국의 또 이게 오타쿠 분님께서 고대 자료에 근거해서 고대 자료 그대로 재현한 아테네 상이에요. 이게 대리석에다가요 상하로 입혀요. 상하로 입히고 그 위에 금으로, 이게 다 금이에요. 이 금이 대충 얼마쯤 되냐면 이 금만 팔아도 당시에 스파르타랑 전쟁할 1년치 전비가 나온다라고 계산이 나왔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뭐 거의 1,000억대 넘어가는 정도의 금이었던 고대 세계의 가치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최고급 대리석에다가 최고의 상하를 덧붙이고 거기다 금으로 장식하고 매년 판 아테나이아 제전 때 옷을 또 갈아입혀줘요. 여기 비단 옷, 이렇게 그 좋은 옷감으로 옷을 입혀주는 그런 이제 아테나 여신 상이 안에 파르테논 신전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었는데 당연히 지금은 없습니다. 다 금 벗겨가고 대리석 부숴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파르테논이고요. 파르테논에서 설명한 거 많지만 미학 전공이 아니니까 제가 예술 전공이 아니니까 이게 동쪽이에요. 이쪽이 앞문이고 이게 보시면 이제 기호 AD 2세기 이건 하지만 이게 아크로폴리스, 여기가 아고라라는 곳이고 여기 주변에 굉장히 작은 공동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 문명사의 가장 탁월했던 문화적 성취들이 이때 페르시아 전쟁 직후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까지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